안녕하십니까? 건강전략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루벤다졸을 이용해서 간흡충의 감염을 치료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플루벤다졸은 알벤다졸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구충제입니다. 이러한 플루벤다졸은 미국에서 장기생충용으로 흔하게 사용되는 메벤다졸과 매우 유사한 구조의 구충제입니다. 효능과 그 특성이 유사합니다. 한 달 전쯤에 제가 알벤다졸로 간흡충의 감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고요. 또한 많은 분들이 간흡충을 치료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플루벤다졸을 이용해서 간흡충을 치료하는 그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간흡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간흡충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간흡충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간흡충증에 대한 학술적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간질 일부, 제가 업로드한 간질 일부 영상을 보셔서 간흡충증에 대한 정보를 이미 보셨다면, 시청하셨다면 굳이 보지 않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간흡충증에 대한 학술적 자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013년에 발표된 서민 교수님의 논문입니다. 기생충 질환의 최신 지견, 간흡충 클라너키스 시네시스. 간흡충은 2014년 발표된 자료에서 1.9%의 전국 감염률을 기록함으로써 1992년 이후 20년째 대변 검사로 진단되는 기생충 중 1위 자리를 지켰다. 민물 생선회를 매개로 감염되는 특성상 4개 주요 강 유역이 유행지이며 낙동강 유역이 17.1%로 가장 높았고 섬진강 유역이 6.5에서 15.3%로 그 다음이었다. 여성보다 남성의 감염률이 높으며 연령별 감염률은 10대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 60대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간흡충의 인체 내 수명이 30년이라 반복 감염에 의해 감염량이 늘어난 탓으로 추측됐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민물고기의 간흡충, 피낭유충 감염률은 크게 줄었는데 2008년 조사에 따르면 돌고기 60%의 감염률이 가장 높았고 이 밖에 모래무지 15.7%, 납자루 29%, 얼룩동사리 21%, 갈견이 33% 등에서도 간흡충의 피낭유충이 발견되어 이들이 인체 감염원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됐다. 간흡충은 숙주에 잘 적응한 기생충이라 감염자의 대부분이 별다른 증상이 없다. 다만 중감염자 일부에서 상복부 통증, 압통, 발열, 황달,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담석, 화농성 담낭염, 농양, 담도암 등의 합병증이 관찰된 바 있다. 특히 간흡충은 담도암을 유발한다는 게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의 국가암 발생 데이터베이스 1999부터 2005에 따르면 간흡충에 의한 담도암 발생의 아드 레이쇼는 4.7이었고 담도암의 10%가 간흡충 감염에 의해 일어난다고 했다. 담도암은 나이가 든 사람에서 주로 생기므로 50세 이상으로 이전에 간흡충에 감염된 경험이 있다면 담도암에 대한 스크리닝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음파나 CT에서 간 내 담도가 전반적으로 확장됐다면 과거 간흡충 감염자일 확률이 높으므로 이 환자들에 대해서도
담도암 스크리닝을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포털에 기생충 감염증 표본 감시 감염병 통계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현재 표본 감시되고 있는 6가지 기생충의 감염증에 대해서 통계 정보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이 표본 감시되고 있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흡충증이 가장 감염률이 높습니다. 노란색의 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흡충이 가장 많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감염률이 낮은 것은 폐흡충증입니다. 예,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장 밑에 있는 이 부분이 폐흡충증인데 아래 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간흡충증이 가장 감염률이 높습니다. 표본 감시되는 이 통계 정보에서 간흡충증은 2019년에 1042건이 신고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보건소 같은 기관에서 신고하는 것이고요. 폐흡충증을 보시면 이 통계 정보에서 가장 감염률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신고된 건수는 1건입니다. 간흡충증 이외에 그 다음으로 2등으로 두 번째로 신고 건수가 많은 것은 장흡충증입니다. 장흡충증은 2019년에 460건이 신고됐습니다. 간흡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셨습니다. 이러한 간흡충은 원칙적으로 프라지퀀텔로 치료합니다. 프라지퀀텔은 전문 의약품으로서 병원에서 간흡충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면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1회 kg당 25mg 하루 3회 복용을 하고요. 이렇게 1일에서 길게는 2일까지 복용을 하면 간흡충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 복용 후 치료가 되지 않으면 1일을 더 추가해서 복용하는 것으로서 하루 내지는 이틀 복용으로 간흡충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제시했던 알벤다졸 간흡충 치료법은 명백히 검증된 치료법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공식적으로 전문가들에게 제시하는 치료법이고요. 또한 우리나라의 의학교과서인 최종일 교수님의 임상기생충학에서도 소개된 간흡충 치료법입니다. 프라지퀀텔과 알벤다졸을 이용한 간흡충 치료법을 자세히 살펴보시려면 우측 상단에 뜨는 카드를 클릭해서 시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플로벤다졸로 간흡충을 치료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흡충에 감염된 환자를 프라지퀀텔로 치료를 했다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면서 치료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플로벤다졸을 투여해서 간흡충을 치료를 완료하게 된 사례입니다. 논문을 한 편 살펴보시겠습니다. 2011년 9월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제목은 간흡충증 환자에서 프라지퀀텔에 대한 과민 반응. 이 논문을 작성한 저자의 소속은 1번으로 표시된 분들은 서울대학교 기생충학 및 열대의학과 풍토병연구소입니다. 2번으로 표시된 분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요약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프라지퀀텔은 간흡충증을 위한 선택 약물입니다. 간흡충증은 대부분의 강 유역에서의 풍토병이기 때문에 프라지퀀텔은 한국에서 30년간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54세의 한국 여성은 간흡충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프라지퀀텔을 첫 번째로 복용한 후 메스꺼움, 호흡곤란, 발진 및 두드러기와 같은
과민 반응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프라지퀀텔 1회 복용량을 다시 섭취했고 같은 증상이 나타났으며 항히스타민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항히스타민제와 함께 프라지퀀텔을 한 번 더 복용했지만 동일한 과민 증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성에게 간흡충의 알이 발견되었고 플루벤다졸이 투여됐습니다. 프라지퀀텔의 과민 반응은 드물지만 발생합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5번째 사례 보고입니다. 요약에서 보셨듯이 한국의 한 여성이 간흡증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프라지퀀텔을 투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심각한 과민 반응이 나타났는데요. 즉 부작용이 나타났는데요.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같이 투여하면서 프라지퀀텔을 복용했지만 계속 심각한 과민 반응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플루벤다졸을 사용해서 이 환자를 치료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논문의 내용에서 발췌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처리한 부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 기생충학 및 열대의학과에서 대변 검사를 받았습니다. 2010년 9월 9일 그녀의 대변에서는 간흡충알 몇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프라지퀀텔의 대체 약물인 플루벤다졸 하루 400mg 14일간 투여로 치료되었습니다. 2011년 4월 그녀의 대변은 다시 검사되었고 간흡충의 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케이스에서는 프라지퀀텔 요법의 전체 복용량을 완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를 검사했고 아직 간흡충의 알이 양성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2주간 플루벤다졸을 복용했고 간흡충의 알이 음성이 되었습니다. 프라지퀀텔에 대한 과민 반응의 사례는 보고된 것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치료 없이 대부분의 경증 반응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은 의사의 눈에 띄지 않았고 따라서 보고되지도 않았습니다. 심각한 반응의 사례만 선택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프라지퀀텔을 사용했지만 프라지퀀텔에 대한 과민 또는 아나팔락시스 반응은 4건에 불과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라지퀀텔은 안전한 구충제이지만 과민 반응은 매우 드물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 문헌으로서 프라지퀀텔에 대한 과민 반응의 5번째 사례입니다. 논문에서 보셨듯이 2011년 기준으로 30년간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한 프라지퀀텔은 그 과민 반응이 심각한 부작용이 전 세계적으로 5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도면 매우 내약성이 좋은 약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매우 적은 약물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이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프라지퀀텔을 복용한 한국의 여성이 심각한 과민 반응을 보였고요.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프라지퀀텔의 복용을 중단하고 플루벤다졸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복용량은 플루벤다졸 하루 400mg 이었고요. 그 400mg의 복용을 14일간 복용했습니다. 프라지퀀텔의 과민 반응을 겪는 환자의 대체 약물로서 알벤다졸도 나쁘지 않은 약물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플루벤다졸의 부작용 반응이 마일드한 편입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을 늘리더라도 비교적 마일드한 플루벤다졸을 이용해서 2주간 치료를 했고 간흡충의 제거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플루벤다졸을 이용한 간흡증 감염의 치료 사례를 살펴보셨습니다. 매우 부득이한 상황에서, 즉 프라지컨테를 사용할 수 없는 매우 부득이한 상황에서 플루벤다졸을 대체 약물로 사용한 그런 경우이고요. 여러분들의 경우 만약에 프라지컨테를 사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프라지컨테를 사용하시는 것이 맞고요. 안 될 경우에는 알벤다졸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안 되는 매우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이 치료 사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치료법을 반드시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중 킬로그램당 몇 미리그램을 먹어야 할지 명확히 다양한 연구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것은 한 건의 치료 사례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남성이 만약에 간흡증 치료를 위해서 플루벤다졸을 복용하게 된다면 여성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복용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보다 남성의 체격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에 의해서 복용해야 됩니다. 플루벤다졸은 약 일정당 500mg 정도로 판매가 되는데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추측이기 때문에 플루벤다졸을 이용한 간흡증 치료법은 가능하면 부득이한 경우 참고해서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난다면 복용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